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두원 관사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국제무역사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막 첫 시간부터 막 정색하면서 정없게 제가 막 진도 나가고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뭐 오리엔테이션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국제무역사 시험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조금씩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요번에 시험을 보는 방식이 되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래는 국무사 하면 그 오프라인에서 이제 시험을 봤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터넷 베이스드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IBT 방식,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시험 보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IBT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 공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험 보고 이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2023년도 5월에서부터 이제 IBT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IBT 방식으로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는 네, 예스 이사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 거죠. 예스 이사라고 하는 요 사이트. 그래서 마치 국제무역사 지금 접수하고 결제하는 게 콘서트 티켓팅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예스 이사에 이제 접속해 가지고 등록을 하고 결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예스 이사 접속해 가지고 국제무역사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럼 국제무역사 시험 그 접수하는 링크가 연결이 됩니다. 활성화가 돼요. 그 사이트가. 자, 거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접수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무역 아카데미에 지금 회원 가입을 할 때 사용하셨던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를 예스 이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시험 등록할 때 그 아이디를 여러분들께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주의사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필수 물품, 시험 볼 때 이제 필수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PC예요, PC.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노트북으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북에 카메라가 있고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노트북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면을 계속 시험 볼 때 동안 모니터링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스마트폰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측면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내가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딴짓거리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측면으로 이제 검토하는 게 모니터링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이 되는 거고요. 노트북이 혹은 데스크탑이 이러한 PC가 여러분들 정면을 모니터링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보면 게다가 여러분들 집에서 봐도 되고요. 그냥 독립되어 있는 공간이면 되기 때문에 그럼 집에서 보면 뭔가 왠지 컨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뭔가 시험 보는데 너무너무 자유스러울 것 같아서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되기 때문에 사후에 조금이라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열린 공간이 아닌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당연히 신분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사전 테스트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PC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미리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까지는 그 테스트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을 보는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좀 달라진 거죠. 굉장히 많이 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시험 보는 그 횟수도 거의 2번 아니면 3번이었었죠.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 이때 1년에 한 2번 정도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한 5회 정도 5회 정도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2번 볼 때는 진짜 한 번 떨어지면
그 해 다시 붙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한번 지금 지원했는데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뭐 겨울방학 때 다시 이제 지원해가지고 뭐 붙는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안에 이게 시험을 한번 떨어지면 붙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제 기회가 많아졌죠. 5번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이제 기회가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코로나 때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질 쯤 해가지고 이제 국제무역사 시험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됐었는데 그때도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실시가 됐었어요. 그때 시험 오픈을 하면 거의 뭐 이건 오픈런이야. 뭐 다 금방 솔드아웃 돼버려가지고 진짜 제가 아는 그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는 서울 사는데 서울, 인천, 경기권에는 다 솔드아웃 돼버렸어. 그래서 저기 지방 가가지고 부랴부랴 시험 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었죠. 그래서 무슨 예전에 뭐 조선시대 그 과거 보려고 말 타고 한양 가는 뭐 그런 느낌으로 그 친구는 지방 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보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회가 많아지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혹자는 아니 그래도 시험은 종이에다가 밑줄 치고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게 맛인데 이게 온라인으로 보면 결국에는 PC로 여러분들께서 모든 그 문제들을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처음에는 적응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가독성이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미리 좀 적응들을 해 나가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이 5번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할 내용은 뭐냐면 자 지금 과목당 30문제로 문제수가 줄었어요. 그 전에는 40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정말 이놈의 국제무역사는 뭐 이렇게 양이 많아. 양이 많아. 그래서 굉장히 이게 괴로워하는 수험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고통의 종류가 조금 달라졌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절대 만만한 시험이 되진 않았고요. 문제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당 10개씩 줄어가지고 지금 40문제가 이제 줄게 됐죠. 40문제. 그래서 총 120문제입니다. 120문제. 자, 그래서 총 120문제를 12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문제 하나당 몇 분인 거예요? 1분인 거죠. 1분. 그래서 문제 하나당 1분 정도의 굉장히 타이트한 시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시간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더 타이트해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1분 조금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주어졌다면 문제 수가 줄어주는 대신에 시간은 더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새롭게 이제 IBT 체제에서 시험을 이제 봤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더 빡세졌어.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는 문제가 양이 많으니까 점수 깔아주는 문제들이 꽤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문제 수가 줄어드니까 흔히 말하는 점수 깔아주는 문제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체감 난이도도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시간도 훨씬 더 부족하고 타이트하다라고 느끼는 수험생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잘 좀 적응을 하려면 뭐 진리는 명확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거 빼고는 우리가 방법이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 문제가 120문제로 이제 줄어들게 됐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쉬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20분 주구장창 여러분들께서 이제 PC 앞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계속 풀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고 나면 진짜 막 눈물 날 정도로 이제 눈이 시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화된 환경에 우리가 좀 잘 적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조금 슬픈 내용이긴 한데 시험 보는 비용이 좀 올라갔어요. 55,000원 됐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전에 가격이 사실 너무 좀 저렴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우리 무역과 관련된 시험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원산지 관리사라든지 다른 뭐 무역 관련된 시험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제는 조금 비스무리해졌죠. 이제는 55,000원으로 오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번에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돈도 아끼고. 자, 그래서 이제 변화된 지금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요번에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무역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과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무역 규범이잖아요. 무역 규범. 그래서 결국에는 법과 관련된 내용들인 거예요. 법.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은 갖춰야지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거 합격한 다음에 결국에는 무역의 현장으로 나갈 거란 말이죠. 그때도 이런 법들이 있었었지. 이 법은 우리가 좀 조심해가지고 잘 지키도록 애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 지키지. 아무것도 모르면 용기만 있고 뭐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어겨도 뭘 어겼는지도 몰라. 모르면.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역과 관련된 법이 좀 뭐가 있을까? 뭐 디테일한 내용은 오늘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 법들이 뭔 일을 한대.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한 5가지 정도의 지금 법이 있어요. 자, 물론 대한민국에는 이것 말고도 무역과 관련된 법들이 너무 많지만 얘네들이 이제 핵심적인 5대 법령? 우리나라 뭐 이런 것들 좋아하잖아요. 뭐 3대 짬뽕집, 뭐 10대 맛집 뭐 이런 거 좋아하듯이 자, 무역과 관련된 5가지의 주요한 법령, 5대 법령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법. 자, 우리가 관세법이 뭐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관세법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세법은 말 그대로 수입할 때의 관세, 수입할 때의 관세에 대해서 도대체 관세를 얼마만큼 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수입할 때는 맞아. 관세를 내지. 수출할 때는 관세를 내지 않지. 왜냐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를 때린다라고 칩시다. 수출하는 물품에 관세를 때려버려. 우리 회사가 이제 수출 회사인데, 자, 그러면 수출 회사인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자, 수출 관세만큼 판매 가격을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 우리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할 때 관세를 때린다면 그 관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금 물품의 판매 가격을 올릴 거라고요. 그럼 이게 글로벌 마켓에 가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출할 때는 관세를 때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관세하면 수입 물품에 관세를 때리지. 뭐 오케이, 이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수입하는 물품에 관세를 때린다고 하는데 얼마를 때려야지 적정한 거지? 적정한 관세는 어떻게 때리는 거지? 이건 우리가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얼마의 관세를 때리는 것이 적정하지? 이걸 이제 알려줄 거예요. 또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절차. 그러니까 관세법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행정과 관련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과 관련된 법들은 대체적으로 이거 신청하고 싶으세요? 그럼 요거 하세요. 요거 하실 때 서류 이거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그러니까 행정을 다루고 있는 이 법들의 말투가 대체적으로 이렇다고요. 자, 관세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터인데 그 중요한 여러 가지 절차들 중에서 통관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이 나오니까요. 그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두 번째인데 사실 이건 그냥 무역법이에요. 무역법. 왜냐면 대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내 거래하고 무역이 뭐가 다른 거예요? 국내 거래는 셀러도 바이어도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국내에 있잖아요. 자, 근데 무역 거래는 국제 거래라고요. 국제 거래. 외국에 있는 저 친구를 대상으로 내가 물건을 팔면 그걸 수출이라 하고 외국에 있는 저 친구에 대해서 내가 물건을 사면 그걸 수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외국에 대해서 거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역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쓰면 뭐가 좀 없어 보이니까 그냥 뭐 대외자 이렇게 붙였는데 결국에는 무역의 법이에요. 무역의 법. 그래서 대외무역법은 특징이 뭐냐면 좀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분야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좀 두루뭉술하게 총괄적으로 총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역을 진흥한다.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대외무역법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이 외국환 거래법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국제무역사 합격한 다음에 무역회사나 이런데 가면 우리가 관세조사라고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무조사는 들어봤죠? 근데 관세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조사라고 하는 것은 세관이 요 법대로 무역업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는 게 관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입사하고 나서부터 퇴사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 뭐 내가 보장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관세조사가 없길 바라고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들께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래요. 자, 그런데 제가 그 관세사로서 하는 일 중에 정말 다양한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세조사를 대응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입 회사를 대신해 가지고 제가 수비수의 역할을 많이 한단 말이죠. 김민재처럼 절대 뚫리지 않는. 근데 어쨌거나 자, 그때 되게 중요한 그 부분이 뭐냐면 의외로요, 이 외국환 거래법에서 빵꾸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이 외국환 거래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회사들도 태반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꼭 수업을 들을 일이 있으면 들으세요. 여기서 빵꾸가 빵빵 터지니까. 자,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외국환 거래법이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법에는 안 들어가. 천만 다행이야. 왜 그러냐면 이 외국환 거래법이 진짜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막 조악스럽게 생겼어. 그래서 막 이게 막 공부하는 그게 막 어려워, 막 심오해 이거라기보다는 너무 지저분하고 약간 좀 조잡해가지고 지금 이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을 시험 문제의 범주 안에 집어넣으면 흔히 말하는 장사가 안 돼. 아마 이 국제무역사 시험 과목에 외국환 거래법을 집어넣으면 아마 무역 아카데미 굉장히 슬퍼할 거예요. 아마 매출이 반은 반토막 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이 외국환 거래법은 그만큼 좀 많은 그 수험생들이 격하게 싫어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니까. 자, 근데 이건 좀 격하게 싫어해.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 외국환 거래법을 다루고 있는 시험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관세사 시험하고 그 다음에 외환 전문역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서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외국환 거래법을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외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 외환 없어가지고 정말 서러웠었던 그 경험을 여러분들께 혹시 기억하시나요? 1997년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세대가 달라질 텐데 저한테 1997년도는 IMF예요. IMF. 그러니까 IMF가 우리가 달러가 없어가지고 IMF에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외화가 없으면 참 서글퍼지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무역의 현장이고 이게 실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외국환 거래법은 집어넣을 수 없으니 어쨌거나 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무역 업무를 보실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는 요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지금 우리 과목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외국환 거래법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외환 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결국에 뭐냐면 환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율. 환율은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율이 변동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그래서 지금 외환 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다행스럽게도 외국환 거래법을 물어보진 않아요. 단 지금 환율과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 외환 실무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거든. 숫자가. 그러니까 저도 태생적으로 이제 문돌이에요. 문과생. 그러니까 숫자를 나도 싫어해. 나도 싫어해.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숫자가 슬슬 나오면서 아예 그냥 이 외환 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통으로 손을 놔버리는 그런 포기생들이 생겨요. 근데 그러면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이 외환 실물을 통으로 놔버리면 이 무역 결제에서 거의 꽈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꽈락이. 그러니까 우리 시험 알죠? 자, 평균 60점 넘기면 되는 시험이요. 저는 여러분들의 만점을 원하지 않아요. 만점을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만점 맞아도 여러분들 신문에 이름 한 글자도 안 나와.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성비가 중요하잖아. 가성비.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평균 60점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뭐 없이? 꽈락 없이. 꽈락이 40점이에요. 40점. 40점 미만이 나오면 평균이 70점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외환실무라고 하는 과목을 놔버려가지고 여기서 꽈락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외환실무 여기는 되게 문제 타입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 외환실무 문제를 다 맞춰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반타작이라도 하자. 반타작. 그래서 최대한 우리 이론 시간 때, 기본반 때 외환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 거란 말이죠. 자, 그럴 때 지금 내가 기출문제들 중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유형들이 있으니 그 중에서 내가 반타작이라도 하자. 그러면 꽈락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무역결제에서 꽈락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든든해요. 전체적으로 이제 합격 점수가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지금 외국환 거래법이 아니라 다행스럽게 이제 외환 실무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과 관련된 법 쪽을 우리가 보고 있었죠. 자, 이 두 개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FTA 특례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FTA 관세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FTA 관세법. 자, 그래서 FT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내수가 좀 작잖아요. 내수가 작다 보니까 계속 절친들을 만들어야 돼요. 무역의 절친들. 그 무역의 절친들을 만드는 방식이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정말 열심히 활발하게 FTA를 지금 맺고 있어요. 2004년도부터 한칠레 FTA에서부터 지금 계속 꾸준히 FTA가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무역의 절친들이 뻔하잖아요. 뭐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세안. 특히나 동남아시아랑 요즘 뭐 죽고 못 살지. 뭐 예를 들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하고 얼마나 교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뭐 인도 엄청나게 큰 마켓이고 전 세계 제일 큰 민주주의 국가가 인도인 건 알죠? 자, 그래서 요 6개 국가 혹은 권역하고의 거래가 사실은 대한민국 무역 거래 대부분이요. 자,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국제무역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업할 무역회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마도 그 무역회사들은 거의 대부분 좀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그 6개 국가 혹은 그 경제 권역의 물건을 수출하던가 걔네로부터 수입하던가 하는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요. 근데 이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걔네들하고는 FTA가 다 있어. FTA가 다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FTA에 대해서 이제는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FTA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은 국제무역사에서 다루진 않지만 그래도 FTA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FTA 관세법이라고 하는 과목명으로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근데 환급특례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급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지 않아요? 뭐 환급이라고 하는 게 냈던 거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나? 돌려준다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수입 물품에 납부했었던 관세를 돌려드립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요. 그걸 이제 이 요건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FTA 관세법하고 그 다음에 환급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출제되는 문제 개수가 엄청나게 많진 않아요.
확실히 관세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외무역법, 그 다음에 이 FTA 관세법하고 요 환급특례법 요렇게 지금 단연 관세법하고 대외무역법 쪽에서 많이 나오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요 5가지의 법을 통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의 첫 번째 과목의 지금 시험 범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무역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또 그 무역업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관련된 법의 범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무역사 시험이 참 생각이 깊긴 해. 이런 거 보면 어차피 여러분들 무역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들이니까. 자, 이거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무역 규범과 관련된 시험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결제라든지 대금 결제라든지 자, 무역 계약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요 무역 지금 프로세스가 요 한 5가지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일단 수출자하고 수입자하고 계약해야죠. 자,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이제 계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결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수출자가 물건을 팔았어. 자, 그랬을 때 수입자가 먼저 대금을 결제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 거냐면 자, 내가 수출자인데 수입자한테 물품을 주기 전에 나한테 대금 결제를 먼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히 선결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아니 내가 물품을 저 친구한테 안 줬단 말이야. 근데 일단 나한테 대금을 결제해 줬으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째지지. 자, 그래서 결제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고 돈 먼저 받았어. 그러면 이제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보내줘야 되겠죠. 물건을. 자, 이게 운송이죠. 운송. 그러니까 특히나 국내 거래에서도 운송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지만 이거 정말 신통방통한 일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쿠팡에 물건을 주문해요. 새벽 배송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진짜 우리 집 앞에 와 있어.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운송의 힘인 거고. 자, 그런데 국내 안에서 내 집 앞에 새벽에 물품이 와 있는 것도 감동적인 일인데 자, 무역거래에서의 운송은 더더욱이 신경 써야 될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왜? 지금 물건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여요? 국내에서 국외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혹은 국외에서 국내로 움직인다. 이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운송에 대해서 지금 물건을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자, 지금 운송을 통해서 실제로 물품의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또한 사실 운송하고 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트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내 운송이랑은 달리 운송 거리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위험에 더 길게 노출된다라는 거죠. 위험에. 그러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위험을 떠안는 걸 좋아해요, 싫어요? 매우 싫어해. 그러니까 그 위험을 우리가 누구한테 떠넘기고 싶어요? 보험회사한테 떠넘기고 싶어. 근데 뭐 보험회사가 바본가? 그냥 공짜로 우리 위험 가져가게? 아니죠. 자, 그 대가로 보험회사는 우리한테 뭘 요구해요? 보험료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한테 지금 위험을 떠넘길 터이니 자, 우리는 당신에게 보험료를 지급하겠수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안 나서 수입국까지 제대로 물품이 도착하면 그게 베스트지만 혹시라도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물품이 이동 중에 물건이 다쳐. 물건이 아파. 그럼 뭐 내 마음도 찢어지는 거지. 자, 이때를 대비해서 즉 손해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 운송과 보험은 사실 하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의 스토리.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고 돈 받을 거 깔끔하게 받고 물건 건네주고 깔끔하게 건네주고 여기서 끝나면 너무 해피하지. 무역의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너무 해피하겠으나 가끔씩 살다 보면 뭐 다툴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인생이란 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자,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건을 건네줬어. 자, 근데 수입자가 물건을 받아보더니 야, 이거 품질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라고 컴플레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컴플레인.
자, 그 컴플레인을 제기했었을 때, 그러네. 셀러인 내가 봐도, 야, 이거 좀 내가 좀 잘못했다. 라고 지금 리액션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물품, 뭐 괜찮네. 품질 괜찮네. 라고, 자, 지금 컴플레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땐 진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럼 그걸 우리가 분쟁이라고 한단 말이죠. 분쟁. 자,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우리 국제무역사 시험에서는 이 중재라고 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이 방식으로 지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그래서 중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뒷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중재라고 하는 건 arbitr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재라고 하는 것은 소송하고 많이 비교가 되죠. 소송은 어디 가서 판단받는 거예요? 법원 가자.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야 법원 가서 판사한테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하는 게 소송이잖아요. 근데 이 소송이 주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점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면 법적인 집행력, 구속력이 짱이죠. 이거 뭐 안 따를 수 있어요? 법원 갔는데 졌어. 이거 뭐 안 따르고 배겨? 물론 1심에서 지면 2심 기회가 있고 2심에서 지면 3심 기회가 있지만 3심까지 갔는데 졌으면 이건 뭐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죠. 안 따르면 뭐 큰일 나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아까처럼 1심, 2심, 3심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실은 변호사만 신나지 뭐. 그러니까 시간하고 비용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인 건데,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재라는 겁니다. arbitration이라고 해서 이 중재는 뒤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이 지금 보면 자, 지금 결제라든지 지금 계약 파트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이건 돈 문제죠, 돈 문제. 그 다음에 물품을 운송을 시켜야지 수출자가 수입자한테 물건을 보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운송은 위험하니까 지금 보험 자 가입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좀 전에 봤었던 우리가 무역의 실무적인 스텝들 지금 절차들을 우리 시험 범위로 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국제무역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흔히 3대 국제무역 규칙이 있어요. 3대 무역 규칙, 국제무역 규칙.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인코텀즈라든지 혹은 CISG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UCP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무역 규칙과 관련된 3대 규칙이라서 우리 시험에서 정말 좋아라 하고 다른 뭐 무역 영어라든지 이쪽 동네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 범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했었던 이 내용을 이 무역 영어 파트에서 이제 영어로 내는 거죠. 영어로.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이 이런 시험이구나 라고 하는 거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 합격할 때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무역사 시험이야 뭐 우리가 만났으니까 뭐 따놓은 당상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우리 업계에서 무역, 물류, 유통, 구매, 뭐 SCM, 그러니까 SCM이 Supply Chain Management인 거잖아요. 요즘 한창 핫한 공급망 관리. 자, 그 다음에 이쪽 관련된 그 시험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입문 단계요. 입문 단계.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사 혹은 무역영어 1급, 그러니까 무역영어 또 급수가 있죠. 1급, 2급, 3급. 그래서 또 요쪽 시험들이 이제 입문 단계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외환 전문역은 1종하고 2종이 있어요. 무역영어는 급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3급보다는 2급이 좋고 2급보다는 1급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외환 전문역은 그런 게 아니에요. 1종하고 2종, 그러니까 장르가 다른 거예요. 장르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무역 금융과 관련된 시험이 외환 전문역 2종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입문 단계인 거고, 입문 단계 전에 몸 푸는 무역과 관련된 시험, 그래서 뭐 감정사라든지 뭐 검량사라든지 검수사라든지 해수부에서 지금 관장하는 이러한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보다는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 버전의 이제 시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유통관리사나 유통관리사도 1급, 2급, 3급이 있는데 대부분 시작을 2급 시험으로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2급 자격 취득한 다음에 현장 경험 좀 몇 년 이상 되면 이제 1급 시험 볼 자격이 생기고 그래서 유통관리사들도 많이 보시고 뭐 원산지 관리사 아까 얘기한 대로 FTA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 제가 직업이 관세하니까 정말 많은 수출입 회사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결같이 FTA를 좀 관리할 그런 직원이 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FTA를 관리할 사람을 뽑는 시험이 원산지 관리사인 거예요. 그래서 원산지 관리 정보원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이 원산지 관리사라고 하는 시험을 지금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 보세사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물류관리사도 있죠. 물류관리사. 자, 그래서 요게 한 중급 정도 될까요? 요게 입문이라고 치면 요게 한 중급 시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요쪽 동네가 이제 고급 시험이라고 해서 얘네들 다 외국 시험이에요. 외국 시험.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우리 공부할 때 만약에 내가 대금 결제하고 이쪽에 내가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문제죠, 돈 문제. 내가 좀 관심 있어 하고 나 잘하는 것 같아. 여기에 좀 경쟁력을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CDCS라고 하는 시험 꼭 한번 알아보세요. 자, 그래서 CDCS 그 시험이 대금 결제의 국제적인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인데 이게 영국 시험이에요. 영국 시험. 그래서 이 CDCS가 이제 국제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또 요즘에는 이제 취업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스펙 겸 해가지고 요 CDCS 준비하시는 그러니까 금융이나 무역 쪽에 종사하시는 현업자들도 많이 따시고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따죠. CDCS.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영어로 냅니다. 영어로. 자, 그래서 요 CDCS 제가 강의하고 있는 그 시험 과목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꼭 살펴보시고 요런 시험이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다음에 CPSM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SCM 쪽 관련된 미쿡 시험이요. 미쿡 시험. 자, 그래서 이 CPSM 같은 경우도 굉장히 SCM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이것도 국제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시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 C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관세사 자격증 도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입문 단계에서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떠한 스펙들이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쪽 업계에 이런 시험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우리 본 게임에서 진짜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